안녕하세요. 한국재무설계 안봉학 CFP입니다. 오늘은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그 연말정산 젖세 전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뭐 인적공제도 나눠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,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인적공제 다 받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은 인적공제도 별로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사실 좀 많이 부과되는 게 사실인데요. 우선은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두 분 다 근로자면 사실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, 소득이 이제 많은 사람 쪽으로 소득공제 항목은 좀 챙기시고, 세액공제 항목은 뭐 누구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까 이제 의료비 정도만 이제 좀 어느 분한테 올릴 건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세금 정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가 뭐 보험료 공제, 의료비 공제, 그다음에 뭐 주택자금 공제, 이런 공제 항목들은 근로소득자한테만 있는 항목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소득자들은 필요경비를 보통 영수증으로 증빙을 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가 뭐 연금, 그다음에 인적공제, 이 정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다른 항목들은 공제가 안 되세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항목들, 그런 항목들은 당연히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좀 챙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부양가족을 뭐 본인의 부모님, 조부모님, 그다음 배우자의 부모님, 조부모님도 있으시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소득이 많으신 분이 한테 올리는 게 좋고요. 근로자인 경우는 이제 연봉이 좀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과세 표준이 높게 나올 거니까 연봉이 좀 많은 사람 중심으로 가시면 되고,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사실은 근로자 쪽으로 올리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도 의료비가 있으실 거고,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사용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,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를 받으면 그런 항목들이 전부 다 포함이 안 되는데, 근로자가 받게 되시면 부모님의 어떤 그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의료비 지출액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받으시는 게 좀 유리하고요. 자,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는 사실 기본적으로 본인 소득의 25%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신용카드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기 명의의 카드를 쓴다 그러면 사실 두 분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. 왜냐하면 본인 연봉의 25%를 초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신용카드는 연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느 분이 받을 건지를 먼저 정하고, 그래서 한 사람 명의의 그 카드로 좀 몰아서 쓰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은행에서 카드를 2장 받게 되면 이제 SMS 문자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는 본인 이제 급여 통장 쓰시는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, 배우자분이 사용하실 그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제 그 본인 그 주거래가 아닌 다른 은행 가서 본인 명의의 이제 카드를 만드시면서, SMS는 이제 배우자 번호를 등록을 하시는 거죠. 문자 메시지는 배우자한테 가게끔. 그러면 실제 이제 내 명의의 신용카드지만 문자는 배우자한테 가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.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.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다 받으실 수 있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300을 받아야 교통비라든가 교통비, 그다음에 전통시장,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 같은 거를 추가로도 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의료비 공제는 마찬가지로 총 급여의 3%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의료비를 신청하시지 마시고 이제 합산해서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올리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. 왜냐하면 3% 공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.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, 혹시라도 배우자분이 뭐 휴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결정세액이 제로다. 그러면 어차피 세금 납부할 게 없으신 거잖아요. 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다라는 거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 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 합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
세금 내시는 게 없으면 그분한테는 올리시면 안 되고요. 다만 이제 소득이 세금 내시는 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5%, 3%를 초과한 금액이 15%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올리시는 게 유리합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저축과 IRP는 우리가 어째 저축하는 그런 개념인데요. 얘가 이 공제 항목은 소득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상이신 분은 당해년도 불입한 금액의 12%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. 5,500 미만이신 분은 15%를 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부양가족이랑 이런 어떤 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가면 나머지 그 배우자분 쪽으로는 공제가 거의 없으시잖아요.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5,500이 연봉이 안 넘으시면 당연히 연금저축이랑 IRP는 5,500이 안 넘은 배우자분한테 배우자분 명의로 저축을 하는 게 3%만큼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리하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사실 연초에 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쓸 건지, 그 다음에 이 연금 저축은 어느 분 명의로 할 건지를 미리 좀 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제 좀 절세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좀 혼자 하기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. 저희 한국재무설계는 이제 재무 컨설팅하는 회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노크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,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